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 자, 경량 딥러닝이라고 하는 또 최신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경량 딥러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존의 신경망 모델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신다면, 자, 이것을 좀 자동 탐색 기술로 알고리즘을 좀 경량화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량화라는 건요, 모델이 표현하는 다양한 파라미터의 크기를 줄이는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표현력은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요, 불필요한 가중치를 최대한 없애자라고 하는 게 이 기존 딥러닝하고 다른 경량 딥러닝의 핵심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량 딥러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오늘 학습하실 경량 딥러닝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여러분들 그 이미지라든지 소리, 음성이라든지 또 뭐 텍스트, 이런 아주 방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를 많이 수집이 가능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GPU 기반의 컴퓨팅 차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주 고급적인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딥러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과거랑 다르게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수집된 이유가 바로 IoT 센서 데이터 때문이에요. 이런 디바이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수집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런 디바이스에서의 IoT 그런 센서에서요, 직접 학습과 추론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아니죠. 그리고 실제 지능형 디바이스로 변화하기에도 때로 역부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로요, 기존의 학습된 모델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크기가 작고 연산을 간소화하는 이런 경량 딥러닝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량 딥러닝은요,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의 학습된 모델을 경량 장치에 우리가 내장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자, 지연 시간을 감소할 수 있고요. 지연 감소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어요.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도 감소할 수 있어요. 트래픽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 웨이트라고 표현을 씁니다. 라이트 웨이트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량 딥러닝 기술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자체를 써드리면, 자, 결국은 알고리즘 자체를요, 자, 적은 연산과 결국은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조로 설계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씁니다. 자, 이때 우리가 경량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모델의 파라미터를 줄이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모델 압축.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모델 압축이라고 해서요, 자, 모델 컴프레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압축을 쓴 이 기법을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경량 딥러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량 딥러닝의 연구들은 그러면 어디서 많이 진행이 되느냐? 가장 일반화되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CNN 합성곱 제공망,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델에서는 우리가 연산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산량이 크기 때문에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곱의 연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합성곱이니까 이걸 지금 늘려놓은 거잖아요. 뻥튀기 시킨 요것을 줄이기 위해서요, 합성곱 필터링 기술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자, 합성곱, 그러니까 CNN이에요. 필터링 기술, CNN을 필터링하는 기술이 지금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엔 또 보시면 이뿐만 아니고요, 연산량이라든지 파라미터 수를 줄이기 위해서 리지더럴 블럭이라고 합니다. 잔여 블럭이라든지 병목 블럭, 이런 형태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쌓아서 신경망을 구성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신경망 모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기존 신경망 모델의 구조를 인간한테 의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요. 모델 구조를 자동적으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자동화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연산량 대비 모델의 압축 비율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압축의 경량 딥러닝의 어떤 핵심인데 이것을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것을 모델을 그 압축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앞서 드렸다시피 서론에서요. 결국은 이 경량 딥러닝의 그러면 목적이 뭐냐? 자, 요거를 좀 다시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경량 딥러닝의 목적이 뭐냐? 경량 딥러닝의 목적은요. 결국은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양한 그런 파라미터의 크기를 줄이는 게 네, 경량 딥러닝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글씨가 굉장히 좀 알아보기 힘드네요. 자,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가 가지는 자, 표현력은 가능한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핵심이 뭐냐면 크기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자, 표현력은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표현력은 가능한 유지를 해야 됩니다. 표현력은 자, 유지한 상태에서 가능한 유지하는 거죠. 다 유지할 수는 없겠죠. 자, 불필요한 가중치는 또 없애는 거예요. 한 상태에서 플러스 이게 좀 필기가 잘 안 되네요. 오늘따라 자, 불필요한 가중치는 네, 생략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신경망 계열은 이 가중치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가중치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가 사실은 이 알고리즘의 핵심인데요. 자, 표현력은 유지하면서 가중치는 최대한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은요. 자, 오버 파라미터레이션, 그러니까 과 파라미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 파라미터화라고 할까요? 예, 파라미터레이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적함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딥러닝 모델 자체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오버 파라미터제이션이라고 해서 과 파라미터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중치가요. 모델이 가지는 가중치의 실제값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게 모델의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파라미터화는 그러니까 모델의 가중치가 적은 경우에 자, 이것을 0으로 경우에 0에 수렴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게 뭐 렐루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가중치를 가지치기, 네, 퓨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가지치기를 수행한 것 같은 효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가중치 가지치기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가중치 가지치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내기 때문에 이 표현력을 유지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말이 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것을 손실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정확도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진화라는 걸 쓰게 돼요. 자, 바이너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진화를 기법을 통해서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량 딥러닝에서의 경량화의 이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량 딥러닝 기술은요, 결국은 이런 딥러닝 모델의 좀 구조적인 한계, 과파라미터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런 경량 딥러닝이 계속 이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경량 딥러닝 연구 최신 동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 접근 방법 7가지와 결국 이 연구 방향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경량 알고리즘이 어떻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지 그 동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량 알고리즘 연구의 대표적인 접근 방법은 모델 구조를 변경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합성고 필터를 우리가 그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 모델을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모델 구조 변경은 제일 많이 쓰이는데 레지넷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RES넷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다양한 신규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요, 파라미터 축을 축소하거나 모델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인데, 요건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표를 좀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구조 변경 기술에서 이제 레지넷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레지넷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인셉션 모듈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른 필터와 필터를 서로 우리가 병렬로 연결하는 구조를 우리가 인셉션 모듈이라고 해요. 자, 저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자, 필터를 서로 병렬로 우리가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인셉션이라고 해요. 우리 영화 인셉션이랑 참 비슷하죠. 인셉션 모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응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레즈넷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합성곱 층에다가 단행열을 추가해서 이른바 이제 지름길이라는 걸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름길. 자, 레즈넷. 넷은 지름길을 만들어 준다. 요 병렬 요 커넥션을 통해서요. 이것을 지름길을 우리가 숏컷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CUT예요. 숏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중치들이 더 쉽게 최적화될 수 있도록요, 우리가 그 잔여 블록이라고 하는 레지두얼 블록 형태로 우리가 개선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점차 이제 병목 구조, 밀집 구조, 댄스 블록 이런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즈넷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딥 신경망, 우리가 딥 러닝의 문제가 뭐냐 하면 층의 수가, 레이어의 수가 늘어나면서요,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즉, 이 층이 늘면 늘수록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계산 연산 과정이요. 그래서 레스넷이라고 해서요. 자, 제가 이걸 영어로 좀 써볼게요. 지금 필기가 좀 잘 안 돼서 생각보다 조금 악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레스넷이라고 합니다. 네, NET입니다. T입니다. 요거. 네, 레스넷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레스넷은요. 자,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컨셉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일반적인 그냥 딥러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층이 지금 여러 개가 계속 합성곱으로 지금 계속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 층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렇게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우측에 있는 그림이 레스넷이에요. 그래서 레스넷은 이 최적의 우리가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자, 최저의 값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쭉쭉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지름길, 이게 이제 지름길이에요. 자, 요런 지름길을 통해서 한 번에 쭉 가는, 바로 연결되는 구조. 자, 이런 구조고요. 자, 연산량 관점에서는 이런 단순히 우리가 덧셈이 되는 그런 추가되는 에디션 되는 그런 문제를 단순화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두얼 X라고 해서 이 잔여 이것을 학습한 형태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신경망을 쉽게 최적화도 가능하고, 요 깊이도, 네, 이 늘어난 깊이로 인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니까 훨씬 정확도도 개선되고요, 최적화가 가능한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레스넷이라고 합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 필터링을 서로 병렬로 연결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인셉션 구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름길로 간다, 숏컷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레스넷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레스넷보다 조금 더 발달한 것은 댄스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 여기다 쓰겠습니다. 댄스넷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기존의 신경망 모델의 여러 장점을 모아서요, 이 고안된 방법이고요. 이것은 기존의 피처맵,
그 피처에 대한 맵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쌓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냐?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지 판별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자, 우리가 맨 마지막 층의 하이 레벨 피처에서 이 댄스넷이라는 방법을 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확대해서요. 이전에 모든 층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형태가 가능한 겁니다. 이 딥러닝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제일 마지막 층에서 사실은 정보를 받아오는데 이 댄스넷은요. 이전의 모든 층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정보를 받아오는 거예요.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층, 이전층, 이전층.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네트워크보다 굉장히 좁게 설계가 가능해지고요.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댄스넷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 스퀴즈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퀴즈넷 제가 옆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합성고 필터가 여러분들 합성고 필터, 그러니까 CNN이 보시면 3x3잖아요. 자, 이 필터를요. 자, 3x3 필터인데요. 자, 이것을 1x1 필터로 다시 대체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3x3는 9고 1x1은 1이니까 자, 9배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겠죠. 자, 9배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자, 이거는 채널 수를 줄이는 게 되겠죠. 자, 채널 수를 줄이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이런 모듈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걸 뭐라고 하느냐? 자, 파이어 모듈이라고 해요. 파이어 모듈. 네, 파이어 모듈. 자, 그래서 네, 보이시죠? 그래서 다운샘플링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샘플링 전략을 해서 한 번의 필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필터 영역을 좁히면서 해당 이미지 정보를 압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운샘플링 우리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컴프레션, 압축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여기 저희 지우면요. 자, 모델 구조를 변경하는 기술은 뭐가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모델 구조를 변경하는 기술은, 자, 우리가 첫 번째 레지넷 배웠었죠. 자, 레지넷이 있고 병렬 구조로 우리가 인셉션이라고 하는 모드를 쓰는 병렬 구조인 레지넷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을 쌓는 방법, 우리가 댄스넷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샘플링을 하는 방법인 스퀴즈넷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모두 다 모델 구조를 변경하는 기술입니다. 자, 근데 모델 구조를 변경하는 기술 외에 좀 더 이제 진보적인 기술은 뭐가 있냐면, 자, 옛날에는 이 구조를 변경하는 기술이었는데 최근에는 자, 효율적인 합성곱을 합성곱 필터를 이제 만드는 그런 필터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애초에 효율적인 합성곱 필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모델 구조를 변경하는 이런 구조에서 이제는 연산량과 변수의 개수를 아예 줄일 수 있는, 채널을 분리해서 학습하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합성곱은 채널 방향으로 모두 연산을 수행해서 하나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채널별로 우리가 그래서 딥스와이즈라고 합니다. 채널별로 합성곱을 수행하고요. 다시 포인트와이즈라고 하죠. 점별로 연산을 나눠서 전체 파라미터를 줄이는 것 같은 다양한 합성곱 필터를 설계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룹 형태로 섞는 것을 우리가 셔플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효율적인 합성곱 필터 기술이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는요. 자, 모바일 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모바일 넷 제가 그냥 컨셉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신 연구 동향을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넷은요, 기존의 합성곱 필터를 우리가 채널 단위로 먼저 합성곱을 하고요. 네, 그래서 딥스와이즈를 컨볼루션 합성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진행하는 합성곱으로 나눠서 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필터를 가로 세로 길이를 3이라고 하면 이득이 생깁니다. 이게 한 8배에서 9배 정도 이득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우리가 모바일 넷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셔플렛이 되겠습니다. 자, 셔플렛이라는 뭐냐? 우리가 엑셉션 또는 모바일넷 이런 것에 제한된 이런 채널별 개별 합성곱 표현 성능에 대해서 이제 바꿔주는 기술인데요. 이게 성능이 좀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모바일넷은요. 자, 그런데 연산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셔플렛인데요. 자,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경량 딥러닝에서 효율적인 합성곱 필터 기술로 모바일넷보다 셔플렛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어떤 포인트 와이즈, 그러니까 점별 합성곱에 대해서 특정 영역의 채널에 대해서 연산을 취하는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특정 형태의 어떤 그런 채널만 우리가 연산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셔틀렛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합성곱 필터 기술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선진화된 기술은 뭐가 있냐면요. 자, 세 번째가 경량 모델에 대한 자동 탐색 기술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경량 비율 자체를 인간이 아니라 자동화된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경량 모델 자동 탐색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산량 대비 모델의 압축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조정하는 인간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모델을 설정하고 조절해 주는 거죠. 자, 어떤 게 있느냐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 모델 구조 변경 기술보다는 좀 더 선진화된 게 효율적인 합성곱 필터링 기술이고요. 이것이 조금 더 선진화된 게 경량 모델 자동 탐색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넷 어댑트라고 있어요. 네, 넷 어댑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필기가 잘 안 돼서 한글로 예쁘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넷 어댑트라는 게 이제 경량 모델 자동 탐색 기술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나스넷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최근 거라고 하는데요. 나스넷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경망 아키텍처 탐색을 위해서요, 모바일 환경에서 탐색 알고리즘인 메인 보상 함수에 속도 정보를 명식으로 포함해서 정확도와 속도 간의 균형을 이루는 모델을 우리가 mNAS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NAS넷은요, 우리가 RNN 순환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컨트롤러가 있기도 하고요, 또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켜서 정확도를 얻는 트레이너, 또 실제 모바일 폰에서 추론 엔진을 수행해서 얻은 추론 지연 시간을 이제 이용해서 보상함수를 이제 만드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걸 지우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델 압축 기술이 뭐가 있는지 개요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압축 기술에는 자,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가중치를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에요. 가지치기. 자, 우리가 기존 신경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가중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사실은 너무 많으면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줄이느냐? 작은 값은 모두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가중치가 작다라는 건 그냥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0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압축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양자화 또는 이진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마이너리제이션, 자, 이진화라고 합니다. 또는 양자화라고 하기도 해요. 자, OR이라고 할게요. 또는 양자화. 자, 이거는 신경망의 어떤 부동 소수점 수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화라고 하면 이것은 특정 비트 수만큼 줄이는 거예요. 비트만큼 줄입니다. 자, 예를 들면 32비트를 8비트로 줄여서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32비트인데 이것을 8비트로 줄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진화라는 건요, 신경망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자, 이거는 이진화는 여러분들 좀 개념이 쉬울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사이에 우리가, 자, 이것을 우리가 바이너리라고 하죠. 이진 형태로 이 줄이는 변환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오게 변환을 하게 되면, 자, 기존의 신경망들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연산량이 감소가 됩니다. 자, 이런 기술을 우리가 이진화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결국은 경량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압축해야 되는데, 이 압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중치를 가지치기,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형태의 가중치는 0으로 그냥 수렴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이진화 또는 양자화를 통해서 비트 수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이 웨이트의 값을 우리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가중치 공유가 있습니다. 자, 이 가중치 공유는 자, 웨이트 쉐어링이라는 방법인데요. 자, 낮은 정밀도에 대해서 높은 내성을 가진 신경망의 특징을 가중치를 통해서 근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가중치 값들이 보시면 근사한 값, 소위 이제 이것을 코드북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가중치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공유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값에 대한 인덱스만을 저장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저장 공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중치를 근사화하는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K-민스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 믹스처럴 모델이라고 해서 GMM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우시안 믹스처럴 모델을 쓰거나 K-민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중치들에 대한 유사도를 우리가 이용해서 실제 저장 공간을 줄이는 이런 방법을 가중치 공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경량 딥러닝을 위해서 모델을 이 경량 딥러닝을 위해서 가볍게 만들어 주는데, 자, 웨이트를 우리가 가볍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웨이트를 가지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웨이트를 이진화나 양자화를 통해서 줄여주든지, 아니면 가중치를 공유해서 저장 공간을 절약하든지,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다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경량 딥러닝이 사용되는 산업이 어떻게 지금 트렌드가 어떠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엣지 디바이스 형태의 추론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지금 딥러닝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엣지 디바이스가, 엣지 딥러닝이 굉장히 지금 뭐 아주 핵심 화두로 뛰어오고 있습니다. 엣지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안에 딥러닝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네트워크 구조가 아니라 자체 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서 보시면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은 보시면 이런 그 툴에서는 우리가 양자화라는 걸 통해서 경량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는요, 이제 응용 가능한 사례를 산업계에서 어떻게 보느냐, 모바일 기기 위주의 어떤 서비스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량을 하게 되면, 딥러닝을 경량을 하게 되면 모바일 자체 기기에서도 이 딥러닝을 아주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감성 분석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문장 번역 이런 것들, 그 다음 이미지 분류, 자, 뭐 손글씨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주 개인화된 서비스로 이제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을 경량화했으니까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탁 찍어요. 찍으면 이게 이제 피부에게 여드름인지, 그러니까 양성 종양인지, 캔서인지, 피부암인지를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특히 엣지 디바이스를 넣어서 아주 쉽게 이거 대중화할 수가 있는 거죠. 소위 이제 정밀 의학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자, 개별 의학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온 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이 이 경량 딥러닝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런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량 딥러닝이 또 굉장히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예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 센서 자체가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빅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운전 패턴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슈들을 우리가 경량 딥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경량 딥러닝 기술이 이제 폭발적으로 굉장히 증가하는 분야고요. 특히 어떠한 도메인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제 개인화라든지 휴대 가능한 이런 AI가 이제 앞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정확도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신경망 구조를 가진 이 경량 딥러닝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디바이스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장치에 탑재 가능한 형태로 이제 경량 딥러닝 알고리즘이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앞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좀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수업 끝내기 전에 경량 딥러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량 딥러닝은 결국은 기존의 딥러닝을 통해서 생성된 여러 가지 복잡한 모델을 다양한 기법, 아까 보시다시피 압축하는 기법이라든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걸 줄여가지고요. 정확도는 유지하되 이런 디바이스에 우리가 내장해서 추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경량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학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수업 중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최신 이슈니까요.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